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앱솔루트 맘스쿨 인스타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어머님들 육아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맘스쿨 주제는 이유식 잘 안 먹는 아이 유형 7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유식 하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고요, 산소형제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슌이 아빠 이재현 선생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이유식 잘 안 먹는 아이 7가지 유형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안 먹는 아이들이 왜 문제냐라는 것보다 잘 먹는 게 왜 중요하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먹어야 아이들이 잘 크고 발달도 잘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운동 발달도 이루어지지만 언어 발달도 잘 이루어지고, 잘 먹으면서 정서적인 발달도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안 먹는 아이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샤툴 박사님이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하신 소아과 교수님이시자 심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만드신 7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잘 못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유형 중에 딱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민한 건 되게 심한 것 같고 산만한 것도 심한 것 같아, 아니면은 산만한 게 심하고 예민한 건 좀 적은 것 같아 라고 아이들마다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맞아, 우리 아이는 어떤 거에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모 5인형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사실 아이가 진짜 잘 못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엄마 아빠들이 조금 오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과잉 기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11월 달생이에요. 근데 어린이집 갔더니 3월 달생 애들이 많아, 3, 4월 달 애들이. 그러면 걔네가 키나 몸무게가 더 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해서 비교 대상이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오해를 하시고 조금 아이가 너무 안 먹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5인형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아이의 성장과 먹는 양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작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옆집 친구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우리 나이 개월수의 키 몸무게가 어느 정도 속한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먹는 양이 적절한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는 유아식 하는 애들 기준이라서 이유식 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유식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돌 때 어느 정도 먹느냐, 이 양이 한 끼에 120ml예요. 반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를 하루에 3-4번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5인형의 유형인 아이들은 아이들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 산만형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보시면, 이거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5분 안에 그냥 일어나려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이나, 너무 떠들고 노느라고 밥을 안 먹고 유튜브나 TV 안 보여주면 밥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유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어린이집 가면은 이유식이나 밥을 잘 먹는데요. 이런 애들은 에너지는 넘쳐요. 근데 식욕이 없는 아이들인데, 보통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되게 흔한 문제라서 우리 이유식하는 엄마들 뿐만이 아니라 유아식 먹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되게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지만 실제로 먹는 양은 적어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조금 먹고 저렇게 활달하지? 라는 의문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이 주의 산만형 아이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치우시고, 부모님들이 특히 잘하는 실수가, 아이가 하도 산만하고 밥 차려놓은 거 안 먹으니까 중간중간 간식 주세요. 그렇게 중간중간 간식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과, 이런 아이들이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1시간, 2시간 동안 밥 먹는 아이도 있거든요. 20-30분 안에 타임아웃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타임아웃을 하실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엄마 혼자 시계 보다가 30분 지났어 하고 치우면 아이도 되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개념을 배우지 못해요. 근데 요즘 보면 뭐 모래시계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타이머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아날로그 시계를 갖다 놓고 시계가 이 모양이 되면 식사 끝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한 10분 전에 식사 시간 10분 남아서 10분 있다 밥 치울 거야, 5분 있다 밥 치울 거야, 이제 식사 시간 끝나서 밥 치울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면서 타임아웃을 하시는 게 아이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만 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 숟가락이나 컵 같은 거 갖다가 놓는 거라든지,
음식과 관련해서 당근을 먹을 때는 예를 들어 진짜 당근을 갖다 놓고 엄마가 만든 거에 당근 들어서 어떤 게 당근인지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식사와 관련된 놀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는 거울신경세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차분하게 식사하시고 행복하게 먹는 걸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는 거랑 비슷한 유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상호작용 부족형 아이들이에요. 식욕이 똑같이 없는데 상호작용 부족형 아이들은 문제가 밥을 먹을 때 엄마랑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어요. 눈 마주침도 안 되고 엄마가 숟가락으로 떠줘도 별로 반응이 없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고, 딱 들어보시기만 해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아이들은 보통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엄마 아빠가 우울증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교감을 별로 안 하실 때 생기는 좀 위험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가족들, 그리고 특히 엄마 아빠 심리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적은 엄마나 아빠가 계속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서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아이의 발달에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 유형인데요. 예민성 음식 거부형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고기를 조금만 크게 줘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채소를 반찬 해줬는데 잘 다져서 볶음밥을 해줬더니 입에서 다 채소만 골라내서 뱉어내는 애들도 있고, 맨날 먹던 것만 먹으려고 하고 새로운 이유식의 재료를 주면 잘 안 먹고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음식의 맛이나 냄새, 촉감, 모양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거라서 자기가 익숙한 맛이나 이런 모양이 아닐 경우에는 그걸 거부해버리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만났을 때 좀 거부를 해요. 이거랑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예 새로운 음식을 조금 거부하다가 익숙해지면 잘 먹는 거는 정상적인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볼 수 있지만, 똑같은 음식이라도 질감이나 이런 게 달라져도 거부를 해버리는 조금 더 예민한 아이들을 예민성 음식 거부형이라고 하고, 대처법을 좀 살펴보면요, 아이들의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음식을 잘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식사는 잘 먹는 것 위주로 식단을 꾸며주시되, 만약에 색깔이 있는 야채를 싫어해요. 색깔이 없는 양배추를 잘 먹어. 그러면은 색깔이 똑같이 없는 무 같은 야채를 그 다음에 소개를 시켜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콩나물. 콩나물에 노란색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 노란색 야채.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아이가 먹는 음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최소한 10번 이상은 시도를 해야 된다. 힘을 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민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잘 먹는 거를 봐야 자기도 안심을 하고 잘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갔더니 다른 아이들이 잘 먹어, 저거 먹어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바꿔주시는 노력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식사를 할 때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아요. 똑같은 스테이크지만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더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낄 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음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이 아닌 환경에서 조금 도전을 해보자. 뭐 할머니 집에 간다든지, 너무 안 먹으면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완료기, 후기 이유식을 하거나 아니면 유아식을 하는데 먹는 음식 종류가 10개나 15개도 안 되는 너무 예민한 아이라면, 이건 기질적인 특성 이외에 정말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영양적으로도 영양결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들을 대처할 때 저만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음식의 색깔이나 모양에 예민한 아이들은 소스같이 덮어서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카레나 파스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김밥 같은 거 작게 만드실 때 그 안에 숨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만두 같은 걸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브릿지라는 걸 활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식재료와 단계별로 친해지게 하는 방법인데, 자꾸 당근을 얘기해서 당근한테 미안한데, 당근을 싫어하는 아이라면 당근이 나오는 책을 먼저 보여주시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당근을 직접 고르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은 뭐 당근을 손질하는 거를 같이 하고 안지작만지작 하는 거에 익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실 거는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맛있게.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호기심이 가게 돼요. 그래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때 조금씩 먹이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갈아주시거나 아주 작게 주시거나 하면서 잘
잘 먹을 때 점점 크기를 키워가는 게 푸드 브릿지 방법이에요. 자세한 방법들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이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상 후 섭취 장애형이라고 보통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이에요. 밥을 먹다가 사례가 심하게 들려서 정말 질식해가지고 응급실까지 실려왔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더니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구내염이나 편도염이 걸리고 나서 다 나았는데도 음식을 잘 안 먹거나, 장염이 걸려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설사를 쫙쫙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장염이 다 나아도 음식을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병적인 문제나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 다시 힘들까봐 그게 불안해서 나았음에도 음식을 못 먹는 경우를 외상 후 섭취 장애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를 배려를 해주셔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 고형식을 안 먹는 아이들, 건더기를 안 먹는 아이들은 당분간은 좀 갈아서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수유하다가 사례가 심하게 걸려서 고생했던 아이, 이런 아이들은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빨리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그런 증상들이 호전이 되기는 하는데, 너무 안 먹어서 탈수나 저혈당이 오거나 이런 증상이 뭐 한 달 가까이 이상 지속이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불안감을 낮추는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가는 아이들은 적지만 많이 고생을 하고 나서 안 먹는 게 심한 아이들이 있다면 병원에 이것 때문에 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조금 잘 보기 힘든 유형인데요. 영아산통형이라고 부르는 유형이 있어요. 보통 9개월 미만의 영아한테서 잘 나타나는 건데, 우리 분유 수유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막 너무 버둥버둥 되느라고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물자마자 잠드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너무 힘들어서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영아산통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커야 낫는 거예요. 근데 크는 동안 잘 크는지가 중요해서 아이가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진료를 주기적으로 보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량을 한 번에 확 늘리면 이런 아이들은 감당을 못해요. 만약에 이유식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유식 재료를 막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개수를 늘린다면 반찬들의 양들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유식 총량은 조금씩 늘려고 하면서 영양 밸런스를 잡아가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은 영양소 결핍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영양 보충제를 좀 섭취를 하면서 빨리 아이를 키우는 게 이 유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가 딱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강 이상형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아파서 못 먹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 위험 증상들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소아과 의사들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찰과 검사를 정밀하게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증상이 일단 뭐가 있는지 보면, 어떤 걸 삼키든지 삼키는 게 힘든 아이들이 있고요. 먹을 때마다 사례가 들리고 폐렴이 1, 2주에 한 번씩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자꾸 토하고 설사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 먹고 피부에 막 발진이 올라오는 애들이나, 진료를 보러 가면 항상 아이가 되게 너무 작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위험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전체의 한 1%에서 많아봤자 5%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건강 이상형, 이런 아이들은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고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길래 안 먹는지에 따라서, 그 기저질환에 따라서 심하면 대학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보면 실제로 못 먹어서 한참 입원하고 여러 가지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치료사분들께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이상형인 아이들은 정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도움을 받자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접 이유식을 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엄마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밥을 주면 좀 편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잘 먹는가를 너무 집착하기보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이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니까 초점을 나한테 맞추니까 조금 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큰가? 라는 비교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전보다 잘 자라고 있는지, 성장 곡선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더 신경 쓰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고,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얘가 뭐 시금치는 안 먹어도 당근은 잘 먹네, 이런 식으로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잘 먹는 아이로 키운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8개월이
살이 다 돼가는데 아기가 초기 미음 수준의 이유식을 좋아한다고 해요. 점점 질감이 있는 이제 식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중기 쌀가루를 써서 만들어주면 잘 안 먹고 울어버리고. 그래서 엄마도 잠도 못 자고 새벽 내내 이렇게 아기 이유식 직접 만들어줬는데 아기가 안 먹으니까 여전히 또 속상하고 중기 이런 식감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또 질문이시거든요.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예민한 아이인 것 같아서 네네. 앞으로도 이유식을 단계를 진행하시거나 새로운 재료 주실 때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화이팅! 네, 이런 아이들은 방법이 서서히 바꿔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초기 쌀가루로 10배죽을 해주신다고 하면 7배죽, 5배죽으로 단계별로 올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초기 쌀가루랑 중기 쌀가루를 섞어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중기 쌀가루로 이유식을 해서 갈아주실 때 갈아주는 정도를 2, 3일에 한 번씩 조금씩 덜 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적응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엄마의 또 다른 문제는 매일매일 새벽에 만드시면 지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체력을 다 소진하시면 네. 이런 단계별로 뭘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유식은 냉동 보관하면 일주일, 냉장 보관하면 3일까지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매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3일에 한 번 이유식을 이만큼 갈아주고 3일 간격으로 제가 덜 갈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일치 만들고 그 다음 3일치는 좀 덜 갈아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남편분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남편하고 번갈아 가면서 만드시면 훨씬 덜 만드시면서 체력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이 방송을 꼭 보여드려야 될 이유가 생기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텀 이야기. 네. 그 아기 입이 짧아서 서너 시간 텀으로 이유식을 먹이는데 거부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왜 남편분들하고 또 뭐 그냥 줘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아기 배고파할 때까지 냅두지 말고 빨리 그냥 먹여라 라고 하셔서 이게 부부싸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먹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치웠어요. 그러고 아이가 중간에 배가 고파하면 줘야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다음 텀까지 기다려서 먹여야 되는지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시간 텀을 주고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2, 30분 타임아웃을 했는데 네, 그쵸. 조금 먹어서 배고파서 중간에 네. 배고파. 그러면 2시간 만에 배고프면 2시간 사이에 밥을 줘야 되냐? 네.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어려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기, 첫 번째. 그냥 마음 강하게 먹고 시간 정해놓은 시간을 엄마가 시간을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시는 거 대신 그 중간에 너무 배고파하면 보리차나 물 같은 거 주시고 잘 놀아주시면서 배고픈 거 까먹게. 아니면 그때 간식을 주시면 그 다음 뒷텀을 미루시면 됩니다. 네. 되도록이면 간식을 안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아기가 너무 배고파하면 간식을 주고 똑같이 간식부터 3-4시간 이렇게 해서 식사 습관을 고치려면 우리 왜 수면 교육할 때처럼 힘든 날이 며칠 있을 수밖에 네네네. 없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 이유식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다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들은 앞으로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네. 또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오늘 못 다룬 질문 중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 조금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